지금처럼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 위중한 시기가 없었습니다. 의회주의자로 불리는 분이죠. 또 박근혜 정부와 중립적 거리를 유지했던 정의아 전 국회의장을 모시고 이 난국의 해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도 했지만 새누리당 참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분당 직전까지 위기가 치닫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네. 과거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당이 이제 색깔도 이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이제 등등 다 바꿨는데 네. 그 이후에 사실 90% 이상 박근혜 사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분당이 되는 것은 네. 뭐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고요. 지난번에 지난 4월 총선 때 그 공천 과정 다 보셨잖아요. 우리 국민들도 네. 다 보셨을 텐데 그때 사실 검도를 벗어난 일들이 많았죠. 근데 그로 인한 어떤 감정의 골 굉장히 깊어진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그 이후에 반성의 기미는 없었습니까? 무엇보다 보수의 제거는 그때도 얘기가 됐던 건데 그랬죠. 그래도 그랬죠. 주류에 편입되어 있다는 친박 의원들의 정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이 정치야말로 은행일치를 해야 되는데 네. 지난 총선의 결과가 사실 하나의 경고였고 하나의 적신호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행동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죠. 네. 결국은 이제 이런 탄핵을 받고 결국 이제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친박 의원들이 늘 너무 맹목적인 어떤 충성을 하고 말이죠. 네. 권력에 대한 충성을 한 거죠. 네. 그로 인한 것들이 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사필 기전과 같이 나타난 것 아닌가 봅니다. 탄핵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지금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만 보더라도 유승민 의원 한 사람에 대한 공박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럼 이 친박 의원들은 왜 그렇게 유승민 의원을 공격을 하시는 거죠? 제가 사실 잘 알 수가 없죠. 네네. 밖에서 잘 알 수가 이제 없는데 새누리당에서 나오셔서 다시는 당에 안 돌아가시는 거죠? 제가 돌아갈 수가 없었죠. 네. 저는 그런 사당에 제가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네. 결국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하나의 캐릭터라 그럴까요? 네.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에 대한 소위 배반자라는 인식 그리고 그때 낙인을 또 진실치 못한 네. 사람 낙인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박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배신자다라는 낙인. 실제로 만나보셨던 박 대통령을 감안해 볼 때도 그만한 충성 경쟁의 의원들이 뛰어들 수밖에 없다 보시는지요? 박 대통령 직통 전화도 한번 전화번호를 아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실제 통화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호성 실장을 통해서 통화는 한 적이 네. 있고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네. 좀 보통 평균치보다는 조금 더 과한 것 같고요. 아, 그러세요? 그게 아마 과거에 쭉 살아오신 그 과정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그럼 전화로 직접 통화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있죠. 네. 그러면 어떠시던가요?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지금 이제 탄핵 가결 이후에 바라봤을 땐 대통령도 좀 억울한 면이 있으시겠다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글쎄 이 같은 소통에 업이 쌓여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다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저는 이게 사필 규정으로 보는데요. 네. 이제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해오신 것 중에서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인정을 해준 것이 네. 기본과 원칙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좀 문제가 있은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기본과 원칙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이제 상당히 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네. 표현하는 게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헌정 질서에 대한 어떤 농단으로 인한 이런 어떤 국가적인 상황까지 왔으면 네. 대통령께서 갖고 있던 평소의 어떤 기본과 원칙이나 잣대로 본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나타난 행동이 지금과는 좀 달랐어야죠.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친박 의원들은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충성 경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뭐라고 안 해도요. 네. 우리 친박들의 문제는 말이죠.
우리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도 늘 금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금도를 벗어난 어떤 행동들이나 은행이 상당히 많았고요. 네.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은 늘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에 대한 어떤 애정,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네. 이런 걸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친박들 중에서 물론 이제 전부 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진박들, 뭐 완장찬 그런 이제 친박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네. 이제 권력자를 쳐다보는 정치를 하는 것이 참 아쉽죠. 네. 어떻습니까? 내일 일명 비박 의원들은 오전에 회의를 갖고 이제 탈당 시기를 저울질하는데 쉬운 말로 크리스마스 탈당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중에서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의장님께서 구현하고 계시는 제3지대 안에서 같이 울타리 안에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이 아니고 네. 그 앞으로 제가 구성하는 이 3지대에서는 말이죠. 네. 그 비박이 나온다고 그러면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네. 그런 포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건전한 어떤 시민단체나 또 정치인들, 다른 정당도 물론 포함할 수도 있죠. 네. 예를 들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포함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지식인이나 건전한 사회단체나 여러 합리적인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네.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건강한 보수를 위해서 새로운 땅을 그렇죠. 지금 복토를 하고 계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전 대표하고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나 이야기가 좀 있으셨는지요? 저하고는 논의는 김무성 대표는 네. 가끔 만나기도 하고요. 네. 조찬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은 이심전심으로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심전심이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의장을 하면서 네. 아시겠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네. 제가 상당히 많이 그 울타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텐트가 커지는 건가요? 뭐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손학규 고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여쭤본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수 쪽에서는 반기문 총장의 귀국 날짜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3지대도 물론 따로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된다라고 가르진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반 총장도 어쨌든 3지대 안에서 모색을 해보실 계획이신지요? 당연하죠. 예. 저도 뭐 사실 지난 11월에도 한번 만나려고 네. 약속까지 되었다가 아무래도 그러셨어요. 어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1월로 제가 연기를 했죠. 만나는 그럼 것을. 반 총장과 따로 만나실 계획이 1월에 있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에 돌아오면은요. 돌아오면 네. 그럼. 따로 독대를 서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 다른 분들도 함께 하시나요? 단둘이 만나야죠. 그렇군요. 그럼 그 전에 반 총장하고는 제가 다른 의장- 간접적인 그렇죠. 의사타지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요. 네. 이제 의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유엔에도 갔었고 또 네. 이제 귀국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청와대 갔었다가 국회에 와서 의장인 저와 이제 면담도 하고요. 네. 그런 교감들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시청자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제3지대가 친문이나 아니면 친박을 뺀 나머지 분들이 모이시는 거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지향하고 계시는 가치가 어떤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건강한 보수, 무엇을 위해서 서로 뭉치시는 건가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는 네. 뜻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느냐. 그리고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동안에 본 보수가 네. 제대로 공의를 위한 보수였느냐 하는 그런 것들부터 해서 말이죠. 네. 대한민국이 우리 해방 후에 오늘까지 오면서 있었던 많은 적폐들을 네. 이제는 말끔 씻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대한민국이냐. 그것은 진보나 보수나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닌 그것을 초월한 어떤 것.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 그건 결국은 우리 사람의 이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 네. 또 사람답게 더불어서 함께 사는 이 공영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네. 이제 그런 것을 지향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우선 정부의 틀을 바꿔줘야 되고 네. 그 틀을 바꾸는 데서 가서 우선되는 것은 개헌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 우리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권력을
분점을 해야 되겠구나. 네.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합의가 어느 네. 정도 동의가 되는 분들끼리 모여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네. 건전하고 합리적인 중도 보수당 이걸 지향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정치를 읽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개헌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 심리가 여름 그게 문제죠. 5월까지 갈 경우에는 사실 이 지리한 국정의 혼란이 계속될 것 같고 과연 개헌을 어떤 방법을 하실 수 있을까? 문재인 전 대표 지금 현재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입니다만 문제는 헌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새누리당 혹은 주류 언론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를 헌법 탓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하실 수 지금 있을까요? 이런 정치가 지금 이렇게 대혼란에 빠지고 네. 국정이 거의 뭐 표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으로 오는 데는 네. 여야나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저는 공유해야 된다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네. 하고요. 지금 이제 말씀대로 이 헌재의 판결이 언제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죠. 네. 그러나 지금 국회에 이제 개헌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거기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개헌이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개헌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내세워서 그 당선이 되면 이제 취임 1년 내로 어떻게 하겠다. 만약 이걸 못 이뤘을 때는 내가 불신임, 신임 투표까지도 좋다 할 정도의 이제 공약을 내세워야 되겠죠. 네. 다음 대통령은 그러면 개헌을 제대로 이번에 논의가 실질적으로 안 되면 임기 단축이라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단축이 아니고 된다는. 저는 대한민국의 이 오래된 적폐를 네.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나라를 새롭게 출발하려고 그러면 네. 저는 임기를 당연히 단축을 해서 네. 20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에 대통령과 국회가 새롭게 같이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2020년 4월에는 대통령과 국회 선거를 같이 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국민의당에 계시는 분들이 이 제3지대에서 같이 일명 빅텐트 안에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그쪽에서는 벌써부터 제가 만약에 네. 내기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네. 51% 이상 가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정치에서 51%는 상당히 큰 거죠. 그렇습니다. 그 1%는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거라고 볼까요? 그건 제가 안철수 대표와 네. 이렇게 그 한 2시간 식사를 하면서 단둘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이제 한 3주쯤 되나요? 아, 그래요? 네. 보도가 안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제가 있는데요. 일부러 비공개로 했습니다. 아, 안철수 그래요? 대표는 공개로 하자 하는 것을 네. 아직은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요. 네. 비공개였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 주시는 거는 안철수 전 대표의 그때 대화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나름대로 제가 느낌이죠. 네. 어떤 정도의 대화 조금- 주제였길래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그거는 이제 그거죠.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데 네. 안 대표는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그 고등학교 후배지 않습니까? 네. 나이도 이제 충분히 아직 젊으시고요. 네. 그래서 꼭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피울 필요가 있다. 네. 네. 될 사람 같으면 언젠가는 되게 돼 있다. 다만 네. 이제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합류하실 가능성이 50%에서 51%로 1%포인트 올라간 거는 바로 그런 대화가 견인했을 제가 거라고. 내일 만나서 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내일도 만나십니까? 약속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관저에 계시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만약에 곁에 계시다면 어쨌든 상권 분립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는 함께 협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지금 박 대통령의 헌재에 대한 답변서를 보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몸 잘 추스리고요. 네, 늘 좋은 생각 많이 가지시고 네, 평소에 갖고 있던 우리 국민이나 나라에 대한 애국심 네, 또 우리 애민 정신 잘 갖고 와서 네. 그렇게 계시기를 바라고요. 자신을 잘 성찰하면 네. 이번에 이러한 일이 생긴 데 대한 많은
반성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어떤 만감이 교차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진솔하기를 바라고요.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잘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 국회의장이 아닌 정치인 정의와 전 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여쭙는다면 최순실 씨 사태를 왜 부르게 됐을까요? 지금 친박 의원들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을 알았다면 정계 은퇴해도 좋다라는 말까지 하시고 계시던데 정말일까요? 저는 하여튼 몰랐으니까요. 네. 하여튼 뭔가 우리 그 정상적인 국가가 갖고 있는 조직을 네. 잘 활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저하고도 만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할 정도였고, 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비서진과도 대면이 쉽지 않았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좀 그런 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직접 만나 보셨을 때는 최순실 씨를 전혀 느끼시지 못하셨나요? 저는 그걸 못 느끼고 네. 저는 몰랐는데 하여튼 어떤가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 문고리 3인방과 알파라고 봤는데 그 알파가 이번에 들어간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워낙 경제도 어렵고요. 지금 서민 경제는 비명을 지를 정도의 AI까지 지금 많은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황교안 총리 지금은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만 오늘 국회로 들어왔거든요. 여야가 지금 이 시점에 가장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최우선적인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우리 국민들에게 마음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나 그런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황 총리가 대행으로서 국회에 오신 판단은 참 잘했다. 네. 이럴 때 그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런 것도 알리고 또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대통령까지는 또 그 플랫폼 위에 서 계실 정의화 전 의장을 꿈꾸면서요. 오늘 귀한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캐릭터라 그럴까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한 소위 그 배반자라는 인식 그리고 그때 낙인을 또 진실치 못한 사람 낙인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박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배신자다라는 낙인. 실제로 만나보셨던 박 대통령을 감안해 볼 때도 그만한 충성 경쟁의 의원들이 뛰어들 수밖에 없다 보시는지요. 박 대통령 직통전화도 한번 전화번호를 아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실제 통화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정호성 실장을 통해서 통화는 한 적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좀 보통 평균치보다는 조금 더 과한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친박 의원들이 늘 너무 맹목적인 어떤 충성을 하고 말이죠. 권력에 대한 충성을 한 거죠. 그로 인한 것들이 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사필 기생과 같이 나타난 것 아닌가 봅니다. 탄핵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지금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만 보더라도 유승민 의원 한 사람에 대한 공박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럼 이 친박 의원들은 왜 그렇게 유승민 의원을 공격을 하시는 거죠? 제가 사실 잘 알 수가 없죠. 밖에서 잘 알 수가 이제 새누리당에서 나오셔서 다시는 당에 안 돌아가시는 거죠. 제가 돌아갈 수가 없었죠. 저는 그런 사당에 제가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결국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하나의 지금처럼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 위중한 시기가 없었습니다. 의회주의자로 불리는 분이죠. 또 박근혜 정부와 중립적 거리를 유지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모시고 이 난국의 해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도 했지만 새누리당 참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분당 직전까지 위기가 치닫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이 이제 색깔도 이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이제 등등 다 바꿨는데
그 이후에 사실 90% 이상 박근혜 사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그러세요. 그게 아마 과거에 쭉 살아오신 그 과정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그럼 전화로 직접 통화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있죠. 네. 그러면 어떠시던가요?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지금 이제 탄핵 가결 이후에 바라봤을 땐 대통령도 좀 억울한 면이 있으시겠다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글쎄 이 같은 소통에 업이 쌓여서 결과가 이렇게 근데 나온 것 이제 같다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저는 이게 사필 규정으로 보는데요. 네. 이제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해오신 것 중에서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인정을 해준 것이 네. 기본과 원칙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좀 문제가 있은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기본과 원칙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이제 상당히 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상황에서 분당이 되는 것은 네. 뭐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고요. 지난번에 지난 4월 총선 때 그 공천 과정 다 보셨잖아요. 우리 국민들도 다 보셨을 텐데 그때 사실 검도를 벗어난 일들이 많았죠. 근데 그로 인한 어떤 감정의 골 굉장히 깊어진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그 이후에 뭐 반성의 기미는 없었습니까? 무엇보다 보수의 제거는 그때도 얘기가 됐던 건데 그랬죠. 그래도 그랬죠. 주류에 편입돼 있다는 친박 의원들의 정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사실 이제 이 정치야말로 은행일치를 해야 되는데 네. 지난 총선의 결과가 사실 하나의 경고였고 하나의 적신호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행동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죠. 네. 결국은 이제 이런 탄핵을 받고 결국은 이제